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이후 일본 정부가 왜곡된 발표를 해 강한 유감을 표했고 일본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협상은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며 할 테면 해보라는 이례적인 수준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엿새째를 맞은 철도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 시간대 평소의 92.5%, 오늘 하루 평균 82%로 예상됩니다. 노사가 4조 2교대 근무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 노조 요구사항을 놓고 어제 오후부터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업 장기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저지를 주장하며 단식을 이어가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단식을 접고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주에서 SUV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충주호로 추락해서 60대 남성 등 형제 부부가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 CCTV가 없어서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의 집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이나 우발적 범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며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2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평소엔 병역 거부 신념을 보이지 않다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 불응한 건 정당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앵커의 휴가로 오늘부터 한 주간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굿모닝 YTN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작심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산 백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베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게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이후 나온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부풀려진 발표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협상은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며 할 테면 해보라는 이례적인 수준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 미디어센터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소미아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 22일 이루어진 양국 합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는 일본 측 설명은 사실과 다르고 한국이 수출 관리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일본 측 발표도 왜곡됐다는 겁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런 발표는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풀려졌다면서 그런 내용이었다면 합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함께 발표하기로 약속한 시간 전에 일본 언론이 합의 내용을 보도하고 실제 발표는 우리보다 7분 늦게 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일본 정부도 경제산업성에 부풀려진 발표에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은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며 일본의 왜곡 발표에 대해 할 테면 해보라는 트라이미라는 영어 표현으로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이번 협상이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비판하고 원칙과 포용에 우리 외교가 승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YTN 신호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의 합의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일본 정부 측은 부인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측이 사과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청와대 관계자가 일본 정부의 태도를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보도가
한국 국내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예민해진 걸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24일 중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회담한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시기와 장소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다음 달 24일 중국 쓰촨성의 청두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국가 간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부분 의제를 미리 조율합니다. 한일 양국이 일단 회담 개최 의견을 모았지만 성공적인 만남이 이뤄지려면 그전까지 남은 갈등 요인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건 지난해 5월 일본 도쿄, 2015년 11월 서울 개최 이후 각국의 내부 정치 일정에 밀리면서 2년 반 만에 성사됐습니다. 그 사이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올해도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판 조율 끝에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되면서 성탄절객이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며 내건 시한은 다음 달 31일. 만약 일주일 앞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양국이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를 계기로 한 두 정상의 만남은 물론 한일 관계도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데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애초 일본이 빌미로 삼았던 강제징용 문제는 여전히 양국 견해차가 커 풀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결정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력 발휘보다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양국이 갈등 해결의 근본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일본 나고야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전하면서 한미일 간 삼각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긴밀한 조율을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미 동맹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막판 압박 등으로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한미 관계 살얼음판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환영과 함께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두 나라 분쟁을 안보 사안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비치면서도 분담금 협상은 다른 문제인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방위비에 대해서는 과도한 요구가 여전합니다. 천병 역할을 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잊을 새도 없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ook, as I said publicly the other day,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ey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이에 대해 지난 22일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현지 시각 24일 오랜 동맹인 한미 간 불화가 가중돼 왔다면서 배은망덕한 국가들이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 마찰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108억 달러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의 90%를 부담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진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미국 외교 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프라유 차노차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공식 일정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과도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부산을 찾아서 부대 행사에 참석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서 아세안 도시들과 스마트시티 건설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협업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내리던 비가 그치고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도 수도권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파주의 기온은 영하 3.3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무려 6에서 8도나 낮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20cm의 큰 눈이 내리겠고요. 영서 북부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에는 최고 50mm,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동부와 경북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늘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6도, 광주 7도, 대구 10도, 부산은 13도로 예년 기온이 3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웃돌며 회복하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사이 영동 지역에는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열차 운행 상황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휴일 KTX의 운행률이 60%대까지 떨어지는 등 철도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철도 노사가 다시 실무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타결 여부에 따라 파업의 장기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휴일도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원래 계획보다 더 일찍 움직이거나 여차하면 다른 이동 수단으로 갈아탈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차가 운행을 안 했을 때 그때는 자가용을 가지고 수험생을 데리고 시험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업 닷새째. 코레일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에 7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KTX는 평소 일요일보다 100여 대나 운행을 안 해 운행률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새마을호는 58%, 무궁화호는 63%만 운행됐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은 82%, 화물열차는 3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파업 장기화 여부는 노사가 진행 중인 실무교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산에서 국제적 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또 파업이 길어질수록 노사정 모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철도 노사가 협상하는 내용이 복잡하고 여전히 입장차가 커서 실무교섭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철도 노조가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집회도 예고한 상태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패스트트랙 열차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 시점을 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저지를 주장하며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가 단식을 접고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휴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황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라며 강경한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성장을 찾아
황 대표의 건강 악화에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를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절대적으로 저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가 길거리에서 단식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협상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이 길어질수록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져 협상에 중대한 난관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계속 단식 농성을 장기화하는 것이 그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오히려 단식보다는 지금은 협상에 임해야 할 시점이고.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정례 회동을 하고 본회의 일자를 포함한 의사 일정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협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이어 선거법 개정에 찬성한 야 3당의 각자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어 패스트트랙의 협상 국면이 쉽사리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수개월째 이어진 홍콩 시위의 민심을 확인할 홍콩 구의원 선거가 휴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범민주 진영과 친중파 여당 간의 정면 대결로 어느 쪽이 과반을 차지할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곧 결과가 나오는데 지는 쪽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홍콩 구의원 선거는 범민주 진영과 친중 세력의 정면 대결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을 지지하는 친중 정당들은 폭력 시위 종식과 질서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We are facing an extremely challenging situation in organizing this year's elections, but I'm pleased to say that with the concerted efforts of all parties, 현재 70%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친중 세력은 구의원 452석 중 절반만 지켜도 성공입니다. 대부분의 홍콩 매체들이 범민주 진영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범민주 진영도 과반을 확보하면 나름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7%에 불과한 의석 비율에 비하면 약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위를 강경 진압한 캐리람 정부에 대한 불신임의 의미까지 얻게 됩니다. Even they censor me out from the ballot, lock me up in prison. It would just encourage me continue to fight for future with an even stronger determination. 범민주 진영은 선거에서 이길 경우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친중 세력이 승리하면 홍콩의 민주화 세력은 당분간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The district councils are advisory bodies without power, but the elections this time serve as a political barometer. 곧 결과가 나오게 될 홍콩 구의원 선거는 홍콩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편 홍콩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인 홍콩 이공대에서 이 대학 학생회장 등이 추가로 나왔으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언어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이공대 학생회장 대행인 캐누 씨는 이 대학 로드니츠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지난 23일 오후 6시쯤 캠퍼스를 나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공대에 남아있는 시위대원 일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이공대 내에 30명 정도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이틀 만에 청와대가 적극 설명에 나선 것은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의 기싸움이 앞으로도 팽팽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꼭 2년 만에 열리는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변 4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곳 장군 제2묘역을 포함해 서울현 충원에 묻혀있는 35명, 대전까지 합하면 모두 68명이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SUV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충주호로 추락해서 4명이 숨졌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충주호에 기름이 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다리를 지나던 SUV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시간 20분 만에 차 밖으로 튕겨나온 60대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어 밤 9시 20분쯤에는 차량을 인양하고 차 안에서 3명의 시신을 추가로 찾았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형제 부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수습 당시 차량은 뒤집힌 채 펄에 박혀 있어서 인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인근에 CCTV도 없어 경찰이 추락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아파트 발코니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부탄가스가 폭발한 겁니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부탄가스 폭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외벽과 사무실 직기류가 타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이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 관악구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 냉장고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바다를 빠르게 헤엄칩니다. 수상 레저기구인 카이트보드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전복돼 사람이 필요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겁니다. 해경에 구조된 50대 남성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선장과 선원 5명이 탄 양식장 관리선이 실종돼서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새벽에 출항한 김 양식장 관리선이 입항 예정 시간인 저녁까지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탑승자들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다며 풍랑주의보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0대 남성이 아파트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이 남성이 다른 이웃과도 이유 없이 마찰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와 흙바닥 곳곳에 얼룩이 흩어져 있습니다. 피 흘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아줌마는 계속 내가 중수건이랑 머리를 감싸고 48살 A씨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아침 8시 40분쯤. 18층에 살던 가해 남성 A씨는 19층에 사는 부부와 같은 승강기에 올랐습니다. 피해자 부부와 몸싸움을 벌인 뒤 내린 가해 남성은 신랑의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A씨와 원한 관계에 놓일 만큼의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뭐 무슨 아파트는 다 그렇잖아요. 얼굴 보기 제일 힘들고. 근데 갑자기 나와서 그냥 그랬다는 거니까. 경찰은 아파트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갈등 등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일 수도 있고 서로 아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탔다가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숨진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이웃과도 갑자기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다는 주민들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정신질환을 앓았는지와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스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며 군대 입대하지 않은 2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평소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신념을 보이지 않다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 병역을 거부한 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8살 정모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입대를 연기하다가 지난해 말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총기를 쏘지 않은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정 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입영 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을 포함해 이전까지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지 1년 만에 첫 유죄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년 전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이어졌지만 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입영을 거부한 정 씨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점점 지역자치단체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요. 충북 영동군도 10년 넘게 유지하던 인구 5만 명의 벽이 깨지자 양수발전소 유치로 인구수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양수발전소 건립 사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동 양수사업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동 양수발전소는 5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로 양강면 상만리 일대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양수발전은 상하 두 곳에 댐을 두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 잉여 전력으로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물을 끌어올린 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낮에 물을 흘려보내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설 예상 지역입니다. 예정대로 계획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4년에 본공사에 들어갑니다.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8,300억 원, 건설비의 70%인 5,800억 원이 지역에서 소비될 것으로 영동군과 주민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소가 완공되면 영동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양수발전소만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관광 벨트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에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일. 지역 경제적 효과는 물론 7년간 6,7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2,400억 원의 소득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영동군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넘게 유지하던 인구 5만 명이 깨졌지만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구가 다시 순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주변에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면 영동군은 5만을 지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침체된 지역 경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영동군이 양수발전소 건설로 전환기를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전통 민요를 현대곡으로 새롭게 해석한 곡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김혜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조그만 대입을 수채화 같은 감수성으로 노래하는 제주 소년. 토속 민요가 그의 기타 선율과 만나면 어떨까? 아이고 놀래라 한 곡지 불러보자. 강남 남쪽 가장 푸른 곳 바닷속을 둘러보자. 북제주 갈치 낚는 소리를 곡에 녹여서 아련한 감성을 더했습니다. 독백하듯이 말씀하시는 부분, 갈치와 대화를 나누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특색이 있어서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채집했습니다. 거기서 연결되는 느낌으로 제 노래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은 MFBTY와 만나 힙합 장르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아리랑에 다 있더라고요. 그때 이미 최초 힙합곡이 아니었던가 할 정도로. 기존 곡에서 보여준 강렬하면서도 독보적인 개성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메시지는 항상 사랑이고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맥락에서 둘 다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뮤지션의 개성이 담긴 노래는 MBC 라디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30주년 기념 음반을 통해 대중과 만났습니다. 당기어보게
YTN 김혜은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엿새째를 맞은 철도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 시간대에 평소의 92.5%, 오늘 하루 평균 82%로 예상됩니다. 노사가 4조 2교대 근무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 노조 요구 사항을 놓고 어제 오후부터 밤새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파업 장기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왜곡된 발표에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밝힌 건 한국 내 반발을 피하려는 거라고 일본 언론이 주장했습니다. 일본 측이 사과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 대해서도 일본 외무성 간부가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이 모이는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현명한 신남박 정책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걸그룹 카나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가 어제 오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 씨는 지난 5월 SNS에 안녕이라는 글을 올린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 최근까지 일본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철도 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가 밤샘 협상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월요일인 오늘도 시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신도림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월요일이라서 출근 서두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역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출근 시간이 되면서 이곳 신도림역 플랫폼엔 대기줄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새벽 5시 반에 출발할 예정이었던 1호선 인천행 첫 차의 경우 새벽 5시 52분에야 출발하는 등 전반적으로 열차 운행이 고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파업 엿새째인 오늘도 시민 불편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지하철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침 8시부터는 불편이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출근길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코레일은 오늘 출근길 1호선 등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을 92.5%, 퇴근길은 84.2%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3%로 유지할 방침인데요. 철도노사는 어제 오후 4시부터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두고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당장 운행을 정상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출근길 불편을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율 과정에서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지도자로서 할 말인지 의문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출구를 찾는 듯했던 한일 관계 다시 꼬이는 분위기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자 청와대가 정면 대응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면서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말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국 정상의 발언을 청와대가 이처럼 강도 높은 표현으로 반박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청와대는 주한미군 감축이 협상 카드로 사용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간에 공식 거론된 일이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 한미동맹이 그렇게 만만한 동맹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일부 언론이 일본 측 보도를 사실로 전제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설명에는 추호의 과장도 거짓도 없다면서 사실이 아닌 일본 측 보도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면 국민이 오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이틀 만에 청와대가 적극 설명에 나선 것은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의 기싸움이 앞으로도 팽팽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위원장과 일본 수출 규제 재검토에 대한 한일 양국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 미디어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국 합의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를 보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풀려졌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2일 발표 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일본 정부도 경제산업성에 부풀려진 발표에 대해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진실공방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일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합의 과정의 내용을 왜곡하고 발표 시간을 어겼다. 청와대가 이에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언론 대부분은 이를 주요 뉴스로 일제히 보도하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NHK는 유감 표명은 합의와 관련한 한국 내의 반발을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에 양보를 많이 했다는 문재인 정권 지지층 등의 반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왜곡 발표에 항의했더니 일본 측이 사과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간부가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일본 언론이 이렇게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견강부회라고 비난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내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소미아 합의 자체는 한국 정부가 유지하려는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니혼게자이 신문 이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인의 입장은 한 달 전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면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69%나 됐습니다. 특히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이 양보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철도 노사가 협상에 타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철도 파업이 5일째인데요. 5일 만에 철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노사의 본교섭 타결이 이루어진 건데요. 철도 노사는 그제 저녁부터 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어제 오후 4시에 협상이 재개돼서 계속해서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면서 일단 20일 오전부터 이뤄졌던 파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철도 파업의 노사가 본교섭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이 모이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천명한 신남방 정책을 중간 점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원격 조종이 가능한 굴삭기가 무대 뒤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약한 부산 스마트시티 공사에 투입될 장비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열린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통 혼잡이나 환경 오염 등의 도시 문제 해결책을 여기에 담았다면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아세안에 하나의 모델을 보여줄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아세안 각국이 마련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에 공동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간다면 지역 내 연계성을 높이며 상생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류 스타들과 아세안 국가 유명 가수들의 공연은 이번 회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너무 기대합니다. 베트남 유명한 가수도 오고요. 나중에 한국하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이도 다 더 깊게 관계, 외교 관계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오늘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미래 30년을 위해 관계를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선도해 나가는 모범적인 관계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공동 비전 성명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다음 날에는 메콩강 유역 5개국이 한 메콩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정상들과 단독 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을 발표한 건 지난 2017년 11월입니다. 꼭 2년 만에 열리는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변 4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여론이 일주일 만에 50%대로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11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0.9%포인트 내린 46.9%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2% 오른 50.8%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포인트 내린 37.3%, 자유한국당은 0.4%포인트 내린 30.3%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5.8%, 정의당 7.2%, 민주평화당 2.1%, 우리공화당은 1.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의 향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 구의원 선거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평화롭게 마무리돼서 개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로 보면 반중파인 범민주 진영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근 기자. 네, 김영근입니다. 네,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친중파보다는 반중파의 승리가 예상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홍콩 범민주 진영이 어제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은 홍콩 범민주 진영은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452석 가운데 오전 5시 50분 현재 개표 결과 무려 201석을 차지했습니다. 친중파 진영은 고작 28석에 그쳤으며 중도파가 12석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211석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민주 진영은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과반 의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전문가들도 최대 수백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몇 개월째 이어진 가운데 선거가 치러진 만큼 야권인 범민주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앞서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사태 직후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도 범민주 진영이 반정부 흐름을 타고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완전히 이길 경우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등으로 최근 들어 수세에 몰린 시위대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장관 직선제 등 정치적 개혁 요구도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큽니다. 네, 김영근 기자가 전해주신 바에 따르면 범민주 진영의 압승이 지금 확정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구의원 선거에서는 홍콩 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 294만 명이 참여하면서 투표율 71.2%로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4년 전 구의원 선거 때 투표율 47%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구의원 선거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시위가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열려서 홍콩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습니다. 반중파와 친중파의 대립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의 결과가 홍콩 민주화 시위의 향방과 홍콩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홍콩 주민들이 다투어 투표장으로 향하면서 각 투표소 앞에는 긴 줄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이 3만 명 넘게 투입됐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주말보다 옷차림 한결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추위를 부르는 비가 지나고 수도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로 어제 아침보다 9도가량이 낮고요. 파주 영하 4.1도, 대전 3.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은 6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서늘하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 강원 영서북부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에는 1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영동 지방에는 최고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서해안과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6도, 전주와 대전 6도,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 오후 6시쯤 구하라 씨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서 여부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한 뒤 수사 진행 상황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5월 SNS에 안녕이라는 글을 올린 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뒤 건강을 회복하고 이후 인터뷰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이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친한 친구였던 가수 설리 씨가 숨진 뒤엔 자신의 SNS에 추모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최근까진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전 남자친구와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 씨는 국내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다 최근엔 일본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비보 전날 자신의 SNS에 남긴 잘 자라는 말은 이제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활동해온 구하라 씨의 사망에 대해 구 씨의 일본 소속사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족과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이 크다며 조문과 루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엽기적이었던 갑질 폭행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법원에 이제 그만 풀어달라고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당시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뭐지 몰라보네? 무서워? 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전직 직원을 마구 때리고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쏘게 하거나 흉기로 내리치게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갑질 끝판왕, 엽기적, 충격적이다. 온갖 수식어가 따라 붙었고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양진호 회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최근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검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회사 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데다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회장의 행각을 최초 보도한 셜록 박상규 기자는 이달 초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 1년이 지났지만 아직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았다며 느리게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말기 암 환자가 개 구충제의 일종인 펜벤다졸을 먹고 암을 치료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말기 암 환자들에겐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펜벤다졸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정부가 나서 임상시험을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팩트와이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아지 구충제의 일종인 동물의약품 펜벤다졸. 기적의 항암제로 알려지면서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살 수가 있나요? 네, 살 수가 있는데요. 진짜 필요한 분을 못 드리잖아요. 펜벤다졸은 제품명이 아닌 성분 이름입니다. 2003년부터 펜벤다졸이 들어간 동물 구충제 42종이 수입되고 있는데 암 환자들이 찾는 건 이 가운데 2종류입니다. 최근 항암제로 사용하면 부작용 우려가 있어 정부가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는 내용이 인터넷과 SNS상에서 돌고 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동물의약품으로서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입 금지를 할 명분이 없는 거죠. 이거. 사람이 먹을 목적이라는 걸 알고 펜벤다졸을 팔면 수의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암 환자들이 복용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를 비롯해 유튜브에는 지금도 펜벤다졸을 먹고 증세가 호전됐다는 증언이 잇따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양한 치료 요법을 병행하고 있어서 펜벤다졸만의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펜벤다졸만 고집하지 말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피검사라든지 간 수치라든지 이걸 확인하면서 본인 몸에 맞게끔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치됐다고 판단할 만한 사례는 국내에 아직 없고 간염 같은 부작용 우려도 크다는 게 의학계 공통된 견해입니다. 펜벤다졸을 먹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종합이 되어서 아마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2018년 8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산하 온라인 저널에 실린 펜벤다졸 관련 논문입니다. 펜벤다졸은 개의 몸에서 기생충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걸 막아 굶어 죽게 하는데 암세포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효를 내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일 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제약사들이 수익성 떨어지는 펜벤다졸을 항암제로 개발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임상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음모론도 나옵니다. 그러나 펜벤다졸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구충제 성분으로 항암제를 만들기 위한 임상시험은 미국, 스웨덴, 이집트의 의료기관 5곳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펜벤다졸과 원리가 같은 사람용 구충제 성분으로 만든 항암제가 2, 3년 아니면 시판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하면 할수있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강아지한테만 사용했던 거를 꼭 굳이 빨리 끝나면 2년, 3년 안에도 효과가 보고서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들의 간절한 바람에 호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작용 가능성에도 대응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펜벤다졸 논란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석입니다. 한 주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과 동아, 중앙일보입니다. 먼저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지소미아 조율 과정에서 양보한 게 없다는 아베 일본 총리 발언에 청와대가 과연 양심을 갖고 한 말인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청와대가 일본을 향해 지소미아 합의를 왜곡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기사를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전했는데요. 지소미아 유해로 파국은 피했지만 한미 관계는 최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일면 사진 보겠습니다. 김환기 화백의 1971년작 우주입니다. 한국 미술품 최고가인 13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다음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경향신문 일면 김훈 작가의 특별기고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를 간다.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노동자들의 삶을 다뤘습니다. 지난 21일 일면에서 시작한 글인데요. 이것은 킬링필드다. 제도화된 약육강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단순하고 원시적이고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의한 떼죽음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방치되고 외면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포츠면도 보겠습니다. 췌장암 투병 중인 유상철 감독,
포기는 없다는 제목에 선제골 뒤 선수들과 기뻐하는 가슴 찡한 모습을 실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의 부동산 기사입니다. 그래픽과 함께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오는 2022년까지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중앙일보입니다. 지난 주말 아이들과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엘사의 마법은 역시 강력했다. 겨울왕국 2편의 흥행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도 함께 돌아봐야겠죠.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친일 인사 가운데 68명은 여전히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 반나치법과 같은 이른바 친일 미화 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백범 김구 선생의 묘 앞에서 친일 임명사전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간 당시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지만 우리 사회에 감춰져 있던 친일 인사들을 처음 세상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민특위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못한 것이고 그래서 60년 걸린 거고요. 민족문제연구소는 18년만,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결성된 지 8년 만에 정부는 사전 발간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20명의 친일 행적을 새로 발견해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사전 발간 10주년을 맞아 설문조사한 결과 시민들은 친일 임명사전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친일 문제에 대한 공론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사 청사는 한국 사회 발전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나 애국 지사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잘못 기록되어 있고 그런 건 정말 진실을 밝혀내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단 6명이 묻혀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제2장군묘역. 이 가운데 절반인 3명이 친일 인사입니다. 이응주는 조선 청년으로서 일본 군인이 되어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더없는 영광이다. 임충식은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대표적인 악질 부대입니다. 즉 조선인으로서 조선인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이장 논의는 수년째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곳 장군 제2묘역을 포함해 서울현충원에 묻혀있는 35명, 대전까지 합하면 모두 68명이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장 논의와 함께 민족문제연구소와 광복회는 다음 21대 국회에서 친일 미화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왜곡하거나 형사처벌을 합니다. 친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온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광복회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게 친일 미화금지법 발의에 관한 의견을 물어 공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만혼의 고령 임신이 늘면서 미숙아, 저체중아 출생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엔 미숙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생존의 마지노선이라는 임신 23주를 간신히 넘겨 태어난 아기입니다. 710g밖에 안 되는 몸으로 태어나자마자 피가 폐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스를 채워 나왔다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막혀서 필요 없었을 수술입니다. 많은 미숙아 저체중아가 이렇게 1분 1초 의술의 도움을 받아가며 인큐베이터에서 자랍니다. 미숙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등등의 여러 장기의 문제가 있어도 고위험 신생아실로 들어오게 되고요. 하지만 신체 기관이 다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만큼 심한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중에 일부는 숨쉬기가 곤란한 미숙아 호흡 부전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수 약물을 사용을 하여 쪼그라든 폐를 펴주는 약물을 사용해서 숨쉬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태반에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던 혈관이 자연적으로 닫히지 못해 피가 새는 동맥관 개존증도 결국 수술로 치료해야 하고 미숙아 망막병증도 자칫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안과 의사의 잦은 검진이 필요합니다.
망막 혈관이 아직 다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부의 대기라든가 이런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면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섬유혈관 증식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수가 망막병증은 안저 검사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곧바로 치료나 수술을 해도 재발이 쉽고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보다 사시나 고도근시, 약시가 될 가능성이 훨씬 커 위험합니다. 고령 임신, 시험관 임신 등으로 고위험 산모가 늘어 미수가 출생은 증가세입니다. 2025년엔 전체 출생아 10명 중 1명꼴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없어서 미수가를 계속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WHO는 미수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각국에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정책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무기한 총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 노조가 극적으로 사측과 잠정 합의했습니다. 파업 5일 만인데요.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열차 정상 운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협상이 시작된 지 얼마 만이죠? 네,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됐으니까 15시간 만의 합의입니다. 코레일은 오늘 아침 7시쯤 노조와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노사는 구체적인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은 잠시 뒤 오전쯤 공식 발표될 예정인데요. 노사가 잠정 합의했지만 오늘 당장 열차 운행이 정상화하는 건 아닙니다. 인력을 투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파업 엿새째인 오늘도 출근길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레일은 KTX 운행률을 평시 대비 70% 정도, 수도권 광역전철은 82%,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3%입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후나 저녁부터 부분적으로 열차 정상 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체 열차 운행이 정상 궤도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노조가 요구했던 요구안은 4조 2교대의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600명 충원, 임금 4% 인상 등인데요.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해 사측과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늘부터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김세영 선수가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나흘 내내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으면서 우승을 차지해서 상금 150만 달러를 획득했는데요. 공동 11위로 대회를 마친 고진영 선수는 시즌 개인 타이틀을 싹쓸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익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빨간 바지의 승부사로 불리는 김세영 선수. 최종전에서 우승 상금 150만 달러 잭팟의 주인공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세영 선수가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하면서 시즌 3승째를 기록했습니다. 김세영은 오늘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2언더파를 쳐서 합계 18언더파로 잉글랜드의 찰리 헐을 한타 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17언더파 공동 선두로 마지막 18번 홀에 나선 김세영 선수 8m가 넘는 긴 버디 퍼트를 홀컵에 넣으면서 극적인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김세영 선수는 2015년 데뷔 이후 매년 1승 이상씩 꾸준한 성적을 올려왔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10번째 LPGA 우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LPGA 투어에서 개인 통산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한국 선수는 박세리와 박인비, 신지혜 선수에 이어서 김세영 선수가 네 번째입니다. 네, 김세영 선수가 받은 우승 상금도 어마어마하지만 시즌 상금왕은 그래도 고진영 선수의 차지가 됐군요.
네, 김세영은 웬만한 대회 총 상금 규모인 우승 상금 150만 달러를 챙기면서 시즌 상금 총액이 단숨에 275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즌 상금왕은 고진영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에서 11언더파 공동 11위로 약 6만 달러의 상금을 추가했는데요. 김세영보다 시즌 총 상금이 약 2만 달러가 많아서 시즌 상금왕에 올랐습니다. 고진영은 올해의 선수와 아니카 메이저 어워드에 이어 상금왕뿐만 아니라 최저 타수상 등 주요 개인 타이틀 1위 자리도 모두 싹쓸이했습니다. 김세영의 오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LPGA 투어 한 시즌 최다승 타이 기록인 15승을 달성하면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추위를 부르는 비가 지나고 수도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로 어제 아침보다 9도가량이나 낮고요. 파주 영하 4.1도, 대전 2.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오늘 서울 낮 기온은 6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서늘하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 영서 북부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영동 지방에는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겠고요. 서해안과 해상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6도, 대전 6도, 청주 5도, 울산과 포항 11도가 예상됩니다. 모레와 글피에는 영동 지방에 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